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심 판결 세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90세가 다 돼서 출소하게 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래서 사실상 종신형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현재로 보면 사실은 이제 징역 24년이라고 하면 거의 90세에 가깝고 또 이제 이게 벌금이 180억이지 않습니까? 180억 같은 경우는 이제 갚지 않을 경우에 3년간 사실 3년간의 어떤 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최대 한도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예. 또 이것은 이번에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군요. 네, 이거는 달인짐 재판부에서 재판을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이제 겹쳐질 경우에 형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뭐 현재의 어떤 형 자체가 실제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90세 이상까지도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예. 최순실이 받은 것은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순실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석이 알아서 한 거지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최순실에게 속아서 본인도 당한 사람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원의 저런 어떤 재판 과정을 지금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선고 공판이 일어난 저 자리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결국은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는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예. 재판부가 엄한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협의 자체를 떠나서 그 피의자의 태도, 반성하는 정도 이런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법원에서 이제 양형 요인을 따지게 되는 경우에 예.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가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다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죄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에는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연히 뭐 부인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 아예 재판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최순실 씨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도 상당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정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 차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예. 사실 이제 사인인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사실은 그 가벌성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4년밖에 나지 않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법원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비춰 보아도 사실은 조금 낮게 선고된 게 아닌가라고 한 얘기를 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욕을 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금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예. 뇌물죄와 같이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4년 정도의 차이를 지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심 재판부 김세윤 판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대통령 탄핵 사태 주된 책임은 헌법상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겠죠.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기관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이 작용을 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제 강요죄로 이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직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뭐 현대자동차나 KD 코퍼레이션 같은데 이제 청탁을 하거나 예. 어떤 물건을 이제 납품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강요죄로 일단 처벌을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대통령의 자기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K스포츠라든지 미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의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치를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따르느냐, 예. 거기에 대한 하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내란죄라든지 이런 거였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였고, 지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업무 범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농단 사태의 출발점은 미르K 스포츠재단의 이제 공모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뭐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롯데 부분만 좀 짚어보면 예. 강요 혐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요는 인정했죠. 70억 원이죠. 70억 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았다 돌려준 거죠, 사실은. 근데 강요에 의해서, 즉 그 당시에 롯데가 갖고 있었던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세점 사업이었어요. 예. 면세점 사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뭐 뇌물이 줄 수 있는 어떤 요청이 있었던 예. 거죠. 롯데에서는 면세점 사업에 좀 좋은 이점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뭔가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답례 형식으로 뇌물을 준 거다. 그게 70억이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데는 명확하게 면세점 사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극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본 거죠. 예.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문제가 인정이 안 된 것은 사실 이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추측은 가능하죠. 의혹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삼성은 이번에 거기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롯데와의 관계에서 판결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롯데그룹의 K재단 지원,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넉넉히라는 표현이 원래 좀 판결문에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뜻으로 예. 쓰이는 사실은 법률적인 관행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막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넘치도록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굳이 쓴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충분히 본인이 보기에는 예. 인정된다는 뜻으로 쓴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롯데와 관련한 부분하고 혹은 다른 삼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약간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롯데와의 관련해서 보면은 신동빈 회장은 뇌물죄가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요죄가 되잖아요.
조금 상충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 게 강요를 해서 냈는데도 뇌물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항상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이건 지난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한 부분과 관련 하나씩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한다고 하면 롯데는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뇌물을 공여한 그런 뇌물 공여자로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지위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시에 현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거기서 말하는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하고 같이 지금 싸움을 하는 구조 중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롯데 월드타워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승계 작업과 관련된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역시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삼성은 좀 판단이 다릅니다. 승계 청탁을 인정할 수가 없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 판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또 뭐 이렇게 영재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삼성이 가지는 한 8가지 정도의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 이것 자체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하고 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상당히 포괄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특검에서 기소할 때도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출석을 시켜서 이런 어떤 광범위한 이유가 있었다. 즉 당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와 관련해서 특히 삼성물산의 주식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출연이라든지 이런 국민연금의 어떤 이 승계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재판부가 볼 때는 명확치가 않다는 것이죠.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아까 롯데 이야기 하셨는데 롯데가 딱 면세점이다. 딱 이런 정도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삼성의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이고 묵시적이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재판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또 삼성 재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안종범 수석의 어떤 수첩 이번에 많은 이제 정황적 증거를 쓰였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인정을 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어떤 식의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묵시적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개별적 현안도 없었고 포괄적 현안도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한 그런 그 판결하고 사실은 약간 대조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건은 전부 다 1심이나 2심에서 즉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가려져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급심 판례들이 혹은 하급심 판결들이 똑같은 사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재판부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아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혼선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실까요? 안종범 수첩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한 63건 정도 작성된 거고 안종범 전 수석이 뭐 대통령 지시 내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는 또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간접 정황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 보면 사초라고 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를 설명할 때 안종범 수석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이 사실은 사실관계나 아니면 실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그걸 인정함으로써 결국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에도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그들의 어떤 공모관계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용 재판의 2심 재판도 일정 부분 뒤집어질 가능성, 즉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 오늘 좀 핵심적인 혐의는 승계 청탁은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인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고요. 예. 언제나 모든 재판부에서 간접 증거로서의 인정을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저하고 이제 안선영 앵커하고 서로 둘이 직접 저 얘기를 김선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영 앵커하고 예. 둘이 얘기를 나눴을 예.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나는 김선영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선영 앵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내가 김선영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남의 말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증거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바로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화가 나누어져 있는지는 예. 안종범 씨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 참석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종범 씨가 적은 것은 박근혜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지 예. 실제 그 둘 간의 대화가 있었는지를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둘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직접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둘 간에 그런 대화가 있어서 가능성은 있다라는 예. 정도의 간접 증거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뭐 그런데 정황 증거 이렇게 그렇죠. 봐도 간접 되는 증거가 건가요? 바로 정황 증거라는 예. 건데 그래서 바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간접 증거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재판부에서는 전부 다 이건 간접 증거는 되지 않느냐 이거를 그냥 전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왜 예.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증거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는 전문 증거라고 보지 말고 간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있는 걸로 보자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추후에 뭐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죠. 낸다면 정리를 내줘야 됩니다. 뭐 그리고. 간접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또 추후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소하실 거면 그쪽이랑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를 둘지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반쪽짜리 사과 같다.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국선 변호인 말에 의하면 이번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변호인이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상식에는 어긋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항소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피고인과 직접 만나서 얘기도 안 해보고 피고인의 입장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의아해요. 본인은 어쨌든 그 조사 결과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직접 그 피고인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설명을 들었다면 뭐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이 된다고 보지만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은 범죄 행위만 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부인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저분도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를 듣고 나서 예. 저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가겠는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에 치고는 상당히 예. 뭔가 뭐 확신에 차서 얘기는 하지만 뭔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예.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얘기만 들어보면 항소를 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유영하 변호사와 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 내리는 상황에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은 아닌데 아마 지금 접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상황 자체를 아마 보고를 받고 뭔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이 일단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뭐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자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는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항소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항소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일단 재판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은 이 상황 자체가 정치 보복이고 현재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확한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은요. 이제 강철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거든요.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심급별로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예. 박근혜 재판에 대한 1심에 대한 것만 맡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1심이 끝나고 이제 2심으로 올라간 시점이 된다면 본인은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변호인이 바뀝니까? 네, 그래서 예. 사실은 2심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사선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에서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1심에서 국선변호를 맡았다 하더라도 2심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철기 변호사가 이제 저런 식으로 뭐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소가 될지 또 항소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1심 판결이 나올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접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주니까 표정 변화도 없이 결과를 담담하게 듣고 있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최순실 씨 뭐 선고 결과 보고 어느 정도는 좀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범으로 인정이 됐고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건의 11건인가가 거의 같은 범죄 행위로 엮여 있어요. 공범으로. 그리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최순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떨어질 건 어느 정도 얘기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 일반인 사인에게 최고 권력자가 본인의 권력을 분점해주고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죠. 국민이 부여한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본인이 정말 국민을 쓰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눠줬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게 훨씬 더 큰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다. 뭐 25년 정도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상하고 예. 있었을 가능성이 24년 24년이 된다. 25년 예.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4년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결국 마지막에는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와 또 이제 함께 있었는데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일종의 좀 뭐 자포자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항소심부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재판부에서 한 그 설정을 보면 예.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뭐 거의 정반대의 어떤 판결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뭐 자신의 연설문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부름을 해주는 정도의 인식을 했는데 오늘 세세하게 각 부분별로 최순실의 역할을 보면 적극적으로 최순실이가 뭔가를 구성을 하고 이걸 박 전 대통령에 전달했고 예.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안종범성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구조로 지금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거의 모든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최순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한테 부탁을 하고 K과 미르 스포츠 만들 때도 보면 거의 일주일 시간밖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에서 오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K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사진 구성도 거의 최순실 씨가 구성한 대로 그대로 갖고 예. 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걸 그냥 단순히 최순실의 부탁으로만 생각했을 것인가 예.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뭐 주도를 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최순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두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관계였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경제적 공동체로까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된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취만년 이런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만년까지 남겨진다. 이런 뜻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그리고 중형까지 감수하고 최순실이나 정유라 위해서 뇌물 꼭 받았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짚은 이 대목이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걸 감수하고까지 뇌물 받을 동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어떠한 피고인, 이 2명의 피고인 중에 어떠한 피고인도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사건에 관련해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만약에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직접 증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 가지고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상 동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증명력이 그만큼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이미 지금 현재 국정농단 관련된 51명 정도의 그 피고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오늘의 판결은 사실은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판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판부가 그 51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취지로 사실 판단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그 양 피고인들이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만 예. 그냥 치부할 것인가? 이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항소심이나 또 다른 대법원이 판결을 하겠지만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년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1심 판결문을 보면 공범 관계가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그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 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온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40년 지기 이제는 공범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최순실을 도와주고 최순실한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유라를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니까 본인은 이제 후회를 하겠죠. 뭐 최소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계속 40년 동안 있어 오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에 대한 미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최순실이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내용들을 보면 최순실이 철저하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치밀하게 계획해왔다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회한도 들 것이고 후회도 들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도 전해지는 뭐 보도 내용 보면은 박 전 대통령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세월을 많이 이제 복귀를 해볼 텐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할 때 그때 대구 달서 보궐선거 때부터 이제 최순실과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순실 씨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상당히 의존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스텝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하고 스텝들의 어떤 그런 조언을 듣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주변 이야기를 많이 잘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저도 뭐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그런 사람들 일절 만나지도 않고 당대표도 잘 만나지도 않고 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순실씨가 그 귀를 독점을 했고 바로 3인방, 즉 청와대에 있던 3인방,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둘러싸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저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왜 참모들이 방관했을까? 그냥 놔뒀을까? 혹시라도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해 좀 더 견제를 하고 최순실 견제를 했더라면 즉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말 그 제대로 된 역할만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 특검에서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적시되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지금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모관계도 당연히 인정했지만 특히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부터 받았던 승마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하고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단순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된 상황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뭐 가족과 같은 개념의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늘의 그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받은 뇌물 액수랑 똑같이 인정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적시를 할 필요도 없이 둘은 거의 같은 뭐 가족이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법원이 본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잊지 않겠다. 하나의 키워드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자. 역사는 반복된다. 정권에 부역하기 위한 판사의 노력이 눈물겹다라고 했고요. 몰랐어도 유죄, 돈 받은 것 없어도 유죄, 반성 안 해서 중형, 탄핵받았으니 중형이다. 먼저 탄핵시켜놨으니 답은 원래 정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쓴 오늘을 잊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결국 이제 권력을 잡은 그리고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을 잘 돌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면 안 되고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자들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해가고 또 권력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당하게 국민이 부여한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잘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뭐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본인들도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또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권력은 더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얘기가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도 나왔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어떤 상황 자체는 뭐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누가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당시 뭐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때 왜 그런 지경까지 만들었겠습니까? 당시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데 대한 저는 책임이 김진태 의원한테 없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상황을 단지 지금 어떤 뭐 촛불 민심이나 뭐 이런 탄핵한 지금의 현재 여당에게만 비판할 것인지, 과연 그럼 그때 당시에 여당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 것인지, 거기서 진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예.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오늘 판결 내용에 보면 그동안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번에 사태 전체의 어떤 형량을 합치면 116년입니다. 자, 그만큼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과연 그러면 당시의 집권 여당에서는 얼마만큼 게이트키핑 역할을 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황이 굉장히 치욕스럽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의 어떤 반성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각 당의 반응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 중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가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또 출석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예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다음에 본인이 또 변호사도 아닌 변호인이었던 자와의 그런 만남을 사적으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태도는 정말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 당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자기 당에 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우리들이 이제 각 당에서 나오는 뭐 논평이나 얘기 같은 걸 들을 때는 예. 조금씩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예.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물론 뭐 김현 대변인이 촛불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촛불 민심에 대한 사필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거는 명백하게 법리에 대해서 법치에 대한 부정이고 또 이제 반법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뭔가 어떤 시위와 또 촛불의 어떤 시위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거는 또한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반응 함께 보시죠. 전희경 대변인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판결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결과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해줬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법정 출석해 국민께 참여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도 포기한 박 전 대통령, 다시 한번 실망스럽다라고 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기인한 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정국과 맞물려서 각 당의 반응이 아주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저는 자유한국당 그 전희경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게 그 지금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현재 그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 논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모든 국민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저걸 인정 안 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변한 게 뭔가, 겉으로는 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논평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변한 모습,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긋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던 법정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파면시켰던 작년 3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치는 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월 10일에 배신자 역적 박한철과 이정미에 이어서 2018년 4월 6일 또다시 법치 사망을 선고한 김세윤을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박계의 이름으로 배신자와 역적으로 이름 올리겠습니다. 준엄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정치 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일반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도 보고 계시고 유경수 영부인께서도 보고 계시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 받을 것입니다. 네. 법정 앞에서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집회의 모습을 잠시 좀 보셨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 한국당이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엄연히 또 이제 보수층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게 될까요? 결국 이제 확장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할 경우에 실제 이제 중도 보수 입장들은 좀 달라질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제 이번에 거의 뭐 공천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이 탄핵 과정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태극기 집회를 주도를 했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과연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와는 일정 정도 당에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럼 함께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선을 긋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국회가 얼어붙어 있는데요. 논란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원래는 지금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제4조 제6항에 근거해서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서 경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 추이를 봐가면서 그 여부는 결정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퇴임 후 현행 법에 의하면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 더 지나셨는데? 경호처장이 단독으로 결정이 아니고 경호 대상자가 요청도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럼 법을 뭐하러 바꿔요? 그냥 하고 있는데. 경호법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10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5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0년 플러스 5년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호를 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동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 해석을 받길 바란다. 네, 복잡한 범 얘기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좀 쉽게 풀이해 주시죠. 지금 이 기간이 연장이 법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김진태 의원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고 이제 운영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경찰의 경호를 받는 것이냐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사실 벌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가 아닌 경찰 경호를 받게 하면서 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실 이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당 쪽 입장 혹은 내지는 경호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현행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조항의 해석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적당한 거고 맞는 것인지 또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경호처 경호를 받겠다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간 거다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이 법은 보면 경호법 4조 1항과 5조까지는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상황들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조는 그 밖의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요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 자체가 일단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돼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법이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거를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해석을 이미 해놓고 법제처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법제처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명백히 법에 따라서 한다면 일단은 경찰에서 하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경호처가 불법적인 상황을 이미 지금 진행해 놔놓고 나중에 뭔가 법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방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불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되는 부분 그거잖아요. 5호까지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된다고 적어놨지만 6호에 가면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국내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경호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건 경호처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러면 앞에 있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아까 김미경 의원의 그 발언, 김미경 대변인의 발언 내용 그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예를 들면 이 조항에 의해서 국내 요인으로 이호 여사를 분류해서 그분을 경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다면 법제처에 문의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경호처장이 이거는 결정할 문제고 그러나 경호처장이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의거는 이게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유권 해석에 맞게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철수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2월 24일 이미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시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경호처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경호처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그건 아닌 것 때는 같아요. 경호처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으로 2월 14일 끝났지만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국회가 워낙에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좀 논란이 어떻게 종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